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과 관계가 깊은 일입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오, 이 늙은 로저 칠링워드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건 헤스터 부인이 아니시오? 그는 허리를 펴면서 말했다. 기꺼이 들어주겠소. 그런데 나는 어딜 가나 당신의 좋은 평판을 듣고 있어. 바로 어젯밤에도 어떤 사려 깊은 하느님 같은 판사님이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에서도 당신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은근히 일러주더군요. 그 좋은 글씨를 당신 가슴에서 떼어버리더라도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논의였다더군요. 나는 말이요, 헤스터 그 훌륭한 판사님에게 제발 당장에 실행해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했죠. 판사님들은 이 표지를 떼어버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헤스터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것을 달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저절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지요. 그렇게 어울린다고 생각되거든. 맘대로 달고 있구려. 그는 대답했다. 여자는 뭉치장에 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지. 그 글씨는 화려하게 술을 놓아서 당신 가슴에는 훌륭하게 어울린단 말이야. 그동안 헤스터는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7년 동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살펴보고 놀라면서 한편으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기야 늙은 흔적이 두드러지게 보였지만 그는 그 나이에 잘 견디어 강인한 활력과 민첩함을 아직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지적이고 학자다운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전의 풍모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열성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염탐하는 듯한, 그리고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빈틈이 없는 경계의 빛이 그 얼굴에 형성되어 있었다. 미소로써 이 표정을 얼버무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며 목적인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도 그를 배신하여 그의 얼굴에 조소의 그림자를 번뜩여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그 음흉한 속셈을 알아내도록 할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불타고 있는 이 노인의 영혼이 그의 가슴 속에서 열정의 바람을 타고 순간적으로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짓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다. 요컨대 늙은 로저 칠링워드는 인간이 일정 기간 동안 악마의 역할을 하려고만 하면 자신을 악마로 바꿀 수 있다는 인간이 가진 재능의 훌륭한 증거였다. 이 불행한 사람은 7년 동안 끊임없이 고뇌에 찬 마음을 해부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았으며 자기가 해부하여 드러난 사람의 불같은 고뇌에다 전력을 다해 기름을 붓는 동안에 이런 변태적 용모가 형성된 것이다. 주온 글씨는 헤스터 프린의 가슴에서 불타고 있었다. 여기에도 또 하나 파멸의 소인이 있었지만 그 책임의 일부는 그녀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무언가 있는 거요. 하고 의사가 물었다. 무언가 나를 울리는 것이 있어요. 내게 아직도 울 수 있는 괴로운 눈물이 남아있다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만두겠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불쌍한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내가 어쨌다는 거야. 로저 칠링워드는 열을 올려 대꾸했다. 마치 그것이 가장 관심 있는 화제이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도 그 신사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여. 기탄 없이 말해보구려. 내가 대답할 테니까. 7년 전에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당신은 나와의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억지로 약속하게 했어요. 그 사람의 생명도 명성도 당신 소나기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비밀을 지킬 수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약속한 것이
어쩐지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는 모두 포기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의무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므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무엇인가가 나에게 속삭였지요. 그날 이후 당신만큼 그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그 사람과 붙어 다녔으니까요. 자나깨나 그 사람 곁에 있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의 머릿속 비밀을 수색했지요. 그 사람의 가슴을 파헤쳐서는 뒤죽박죽으로 해놓았고요. 당신은 그 사람의 목숨을 거머쥐고 하루하루 그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런 일을 이대로 덮어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진실하게 받들어야 할 유일한 사람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시오? 로저 칠링워드는 물었다. 나는 그 사람을 손가락 끝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손가락으로 그를 설교단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오. 어쩌면 교수대로 보낼 수도 있었던 거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걸요. 헤스터 프리는 말했다. 내가 그 사나이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이오. 로저 칠링워드가 다시 말했다. 이봐요, 헤스터. 지금까지의 의사가 왕으로부터 받은 가장 값진 보상금을 가지고도 내가 그 가엾은 목사를 돌본 정성을 살 수는 없을 거요. 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사내의 목숨은 당신과 죄를 범하고 나서 2년도 되기 전에 다 타버리고 말았을 거요. 왜냐하면 헤스터, 당신에게는 좋은 글씨와 같은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나갈 힘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정신 속에는 그것이 없었소. 나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폭로시킬 수도 있었소. 그러나 그런 얘기는 그만둡시다. 내 의술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내에게 다 베풀어 주었소. 지금 저렇게 숨을 쉬며 땅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것도 다 내 덕인 줄 아시오. 죽어버린 편이 나았을 거예요. 헤스터 프리는 말했다. 그렇지, 당신 말대로요. 늙은 로저 칠링워드는 그 무시무시한 가슴 속의 불을 그녀 눈앞에서 불태우며 소리 질렀다. 당장 죽어버리는 게 나았을 거요. 이 세상에서 그 사내가 괴로워한 것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더욱이 그 사내의 철천지 원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고통을 받았어. 그 사내도 눈치를 챈 것 같소. 저주처럼 끈질기게 그 사내 위에 달라붙어 있는 힘을 감득하고 있어. 그 사내는 어떤 정신적인 감각에서 조물주는 그 사내만큼 느낌이 예민한 자를 나로 만들지는 못할 거요. 그의 가슴에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우정의 두터운 손길이 아니라는 것. 어떤 눈초리가 언제나 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등을 그 사내는 모두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눈초리도 손길도 내 것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 그 사내는 그 형제들이 믿는 것과 같은 미신에서 자기가 악마에게 농락당하여 무서운 꿈, 절망적인 생각, 회한의 판을 끝, 용서받을 수 없는 절망, 곧 무덤 저쪽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내 그림자의 소행이지요. 그 사내에게 가장 잔이무도한 해를 입혀서 가장 무시무시한 복수에 영원한 독을 뿌리기 위해서 사는 사나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요. 아니, 사실은 그 사내는 잘못한 것이 없어. 바로 옆에 악마가 바싹 붙어 있지. 전에는 인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내에게 고뇌를 주기 위하여 악마가 된 것이요. 불행한 의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공포에 찬 얼굴로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얼굴이 아닌 무언가 무서운 것이 비치는 것을 보고 얼떨떨해 하는 것과 같았다. 이 순간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신성한 도덕 본연의 모습이 마음의 눈에 뚜렷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아마 그는 지금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본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을 그만 괴롭혀도 되지 않겠어요. 헤스터는 늙은이의 표정을 조심해 살펴보면서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 진 빚을 다 갚지 않았습니까? 천만에 빚이 늘어났을 뿐이요. 의사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모습에서는 처음 잔인한 특징이 사라지고 침울한 표정 속으로 가라앉았다. 헤스터, 당신은 9년 전의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때에도 이미 나는 인생의 황혼이었지. 그것도 이런 황혼기는 아니고 말이오. 그러나 나의 일생은 열성적이고 근면했으며 사색적이고 평화로운 세월이었어. 나 자신의 지식을 연마하기 위하여 충실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어. 그리고 또한 충실하게 하기야 먼저 것의 부수적인 것이기는 했으나 충실하게 인류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 있었어. 어떤 인생도 내 인생처럼 평화롭고 순진한 것은 없었지. 나처럼 신의 은총을 받은 자도 드물었고 그 무렵의 나를 기억해낼 수 있겠소. 당신은 내가 냉담한 인간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남을 위할 줄 알고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소. 친절하고 진실하며 올바르고 온화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을 지닌 사나이가 아니었소. 그렇게 생각하나오. 그래요. 그 이상이었어요. 헤스터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무엇이지? 그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을 있는 대로 얼굴에 나타낸 채 물었다. 지금의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대로요. 악마요. 그러나 나를 악마로 만든 것은 누구지? 그것은 나예요. 헤스터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그분도 그럴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래요. 왜 당신은 나에겐 복수를 안 하죠? 당신을 좋은 글씨에 맡긴 것이요. 로저 칠링워드는 대답했다. 이 글씨가 복수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 이상의 복수를 하겠소?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댔다. 정말 충분한 복수를 했어요. 헤스터 프리는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런데 그 사내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미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헤스터는 결연하게 대답했다. 그분은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정체를 알아야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분에 대하여 짊어지고 있는 오랜 동안의 신뢰의 빚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갚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분을 파멸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훌륭한 명성과 이 세상에 있어서의 위치를 포기하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고 아마 그분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 손아귀에 쥐어져 있어요. 나라는 인간은 이 주홍 글씨가 훈련을 시켜서 진실한 것이 되게 해주었어요. 하기야 나의 진실이란 나의 영혼 속에 벌겋게 단 쇳덩이가 들어오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나로서도 그분이 이 이상 무시무시한 공허한 생활을 계속하는 데에 하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의 자비를 구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아요.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분에게 이로운 것도 없고 나에게도 이로운 것은 없어요. 또 귀여운 펄에게 이로운 것 아무것도 없고요. 이 어두운 미로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길은 없어요. 그렇소. 내게도 동정심이 우러나는군. 의사는 그녀의 절망 속에서 장엄한 그 무엇을 느끼고 탄복하는 감정이 가슴에 밀어닥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훌륭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을 빨리 만났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인데 말이오. 부질없이 낭비되어 버린 당신의 훌륭한 성질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엾게 생각하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터프리는 대답했다. 이 증오 때문에 사려 깊고 바른 분을 악마가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 인간답게 되어주세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에게 대한 이 이상의 벌은 그것을 당연히 내릴 하느님의 힘에 맡겨주세요.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분에게도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결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하게 어두운 미로에서 길을 잃고 발길을 옮길 때마다 스스로 길에 뿌려놓은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고 당신 생각 하나로 그것을 용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특권을 포기해 주지 않겠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권리를 포기해 주지 않겠어요? 조용히, 헤스터 조용히. 노인은 침울하고 엄격하게 대답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소. 당신이 말하는 그런 힘은 내게는 없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옛날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괴로워해야 할 일 설명해 주고 있어. 당신이 한 발 잘못 디디어 불행의 씨를 뿌린 거요. 그러나 그 다음은 어두운 비련적인 운명이 그렇게 한 거요. 나에게 악독한 짓을 한 당신도 그것이 죄악이라는 하나의 환각일 뿐 죄가 될 것은 없어. 나를 악마 같다고들 하지만 악마에게서 그 역할을 빌었을 뿐 빼앗은 건 아니오. 이건 모두 우리의 운명이오. 검은 꽃이 필요하면 피게 내버려 두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그는 손짓으로 작별을 하고 다시 풀을 모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의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는 불쾌한 인상의 불구의 노인인 로저 칠링워드는 헤스터프린에게 작별을 하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떠나갔다. 그는 여기저기서 풀잎을 따고 나무 뿌리를 캐서 그것을 가슴에 아는 광주리 속에 넣었다. 그의 희끗희끗한 수염은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거의 땅바닥에 닿을 듯 하였다. 헤스터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기이한 상상에 사로잡혀 그의 발이 닿은 곳에는 이른 봄의 파릇파릇한 풀도 시들어버리고 그의 발자국은 말라붙어 암갈색이 되어 상쾌한 녹색의 잔디밭에 한 줄기 짓바린 길이 남겨지지나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저 노인이 저토록 열심히 모으고 있는 풀은 어떤 것일까 하고 그녀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대지는 그의 눈에 도끼를 받아 흉측한 목적을 품게 되어 그가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이름 모를 독초가 돋아나게 하여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무해한 초목이 그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유독하고 악의에 찬 것으로 돌변하며 이것으로 그는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태양은 환히 구석구석까지 비추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 위에도 빛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가 걸음을 옮겨놓은 곳은 어디를 가든지 불길한 그림자의 원이 그의 불구의 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쩐지 그런 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로 가려 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갑자기 땅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황량하고 초목이 시든 장소가 하나 남아서 때가 오면 까마종이, 층층나무, 사리, 이타, 이런 풍토의 땅에 날 수 있는 모든 흉악한 초목이 엄청나게 무성하여 가지를 사방으로 뻗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는 박쥐의 날개를 펴서 높이 날아올라 하늘 가까이 오르면 오를수록 보기 흉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죄받은 소린지는 몰라도 헤스터프리는 아직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씁쓸해하게 말했다. 나는 저 늙은이가 싫어.
그녀는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신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감소시킬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녀는 먼 나라에서 지낸 오랜 옛일을 회상했다. 그 무렵 그는 저녁 때가 되면 틀어박혀 있던 서재에서 나와 가정의 등불과 아내로서의 그녀의 상냥한 미소 사이에 앉는 것이 상례였다. 그는 매우 오랫동안 혼자서 고독하게 책을 읽음으로써 생긴 차가움을 학자의 가슴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그 미소에 젖을 필요가 있는 것이야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은 광경을 전에는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후에 그녀의 슬픈 생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볼 때 그러한 광경도 그녀의 가장 추악한 회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용케도 그런 광경을 이루고 있었구나 하고 그녀는 놀라고 의아해했다. 또한 그와 결혼할 마음이 용케도 우러났던 걸 그녀는 또 놀라고 의아해했다. 그녀의 죄 중에서 가장 후회해야 할 것은 그의 미지근한 손을 기꺼이 잡았던 일이며 또 그의 입술과 시선을 그녀의 입술과 시선으로 맞비비는 것을 허용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직 철이 나기 전에 그녀를 깨워서 자기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믿게 만든 로저 칠링워드의 죄악은 그 뒤에 그가 당한 어떤 피해보다도 한층 더 무거운 죄를 그가 범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난 저 사람이 싫은 거야. 헤스터프리는 아까보다 더 씁쓸해하게 되풀이하였다. 저 사람은 나를 속였어. 내가 저 사람에게 한 것보다도 더 나쁜 짓을 저 사람은 내게 한 것이야. 여자의 손을 잡게 됨과 동시에 여자의 가슴 속 가장 큰 열정을 얻을 수 없다면 남자들이여 전율을 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그들보다 엄청나게 큰 힘이 여자에게 닿아서 여자의 정열을 일깨워주기라도 할라치면 대번의 로저 칠링워드의 경우처럼 비참한 운명에 빠져서 신들이 여자들 위해 따뜻한 현실로서 부여해준 조용한 만족과 행복의 대리석상도 비난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헤스터는 오래전에 남편에 대한 그러한 부정한 생각은 내던져 버렸어야 했다.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주홍 글씨의 고뇌 밑에 살아온 7회는 그토록 많은 비참한 꼴을 당했으면서도 아무런 뉘우침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일까? 그녀가 늙은 로저 칠링워드의 구부러진 모습을 보고 서 있었던 그 짧은 동안의 감정이 헤스터의 심리 상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자신도 자신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딸아이를 불렀다. 펄 어디 있니? 펄의 성격이 활동적이어서 좀처럼 지치는 일이란 없었으므로 어머니가 풀을 모으고 있는 늙은이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조금도 심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상이 움직이는 대로 무릉덩이에 비친 자기 모습과 놀면서 환상의 그림자를 손짓하여 부르고 있었으나 좀처럼 가까이 오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닿을 것 같지도 않은 대지와 미칠 것 같지도 않은 하늘나라의 세계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와 그림자 중 어느 한쪽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곧 발견하고 더 좋은 놀이터를 찾아 딴 곳으로 갔다. 그녀는 자작나무 껍질로 작은 배를 몇 개씩이나 만들어서 달팽이 껍질을 태워 뉴잉글랜드의 어느 상인보다도 더 모험적인 화물을 실어 넓은 바다로 실어보냈다. 그러나 그 배는 대부분 기슭에 가까운 곳에서 침몰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산깨를 잡아 꽁무니를 붙잡고는 불가사리 몇 마리를 잡았으며 해파리를 따뜻한 햇빛에 내다 말려서 녹아버리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녀는 밀려오는 파도의 하얀 거품을 걷어서 그것을 미풍에다 던지고서 눈처럼 흩어져 오는 그 커다란 꽃잎을 미쳐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 보려고 날개가 있는 듯한 재빠른 걸음걸이로 그것을 뒤쫓기도 했다. 바닷가에 내려앉아 무엇을 쪼으며 푸드덕거리고 있는 물새들을 보자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앞치마에 조약돌을 가득 주워 담고
그 작은 새를 뒤쫓아와 바위 그늘을 따라 몰래 다가가 놀랄만한 솜씨로 돌을 던졌다. 펄은 확실히 가슴이 하얀 회색의 작은 새에게 돌을 맞췄는데 그놈은 날개가 부러진 채 푸드득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그때 이 요정과 같은 아이는 한숨을 쉬면서 그 놀이를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바닷바람처럼 또한 펄 자신처럼 자연 속에서 자라난 작은 생물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그녀를 슬프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갖가지 바닷말을 모으며 놀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것으로 스카프며 외투, 모자 따위를 만들어서 작은 인어 같은 모습을 꾸며 보려고 하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숄과 의상을 고안하는 재주가 비상했다. 인어의 옷을 만드는 최후의 치장으로서 몇 개의 거머리말을 따서 될 수 있는 대로 멋지게 자기 가슴 위에 어머니 가슴에서 눈에 익은 장식을 만들어서 달았다. 그것은 A라는 글씨였는데 주홍빛이 아니고 녹색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이상한 흥미를 가지고 이 무늬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직 그 숨을 뜻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실지도 몰라. 하고 어린 펄은 생각했다. 마침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작은 바다새처럼 가볍고 재빠르게 날아서 헤스터 프린 앞에 나타났다. 춤을 추고 웃는 낯으로 가슴의 장식을 손가락질해 보였다. 펄. 헤스터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그 초록빛 글자는 너 같은 어린애 가슴에 붙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런데 넌 엄마가 이렇게 이걸 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니? 알고 있어, 엄마. 아이는 말했다. 그건 대문자 A자지. ABC 책에서 가르쳐 주었잖아. 헤스터는 그녀의 조그마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검는 눈에는 가끔 떠오르는 기묘한 표정이 있지만 펄이 정말로 이 표지에 어떤 의미를 붙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점을 확인하고 싶은 병적인 마음이 일어났다. 엄마가 왜 이 글자를 달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어. 펄은 영리한 눈빛으로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건 저 목사님이 언제나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겠지. 그렇지? 그 뜻이 어떤 거지? 헤스터는 어린애의 어처구니 없고 밑도 끝도 없는 관찰의 미소를 지으면서도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물었다. 이 글자가 다른 사람의 가슴과 무슨 관계가 있니?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야. 펄은 평소에 말할 때보다 더 진지한 태도가 되어 있었다. 엄마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지 그래. 저 사람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아? 그런데 엄마, 이 주홍 글씨는 정말 무슨 뜻이야? 왜 가슴에 달고 있지? 목사님은 왜 언제나 손을 가슴에 올려놓지?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평소에는 그 격렬한 변덕에 가려 잘 볼 수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헤스터는 이 아이가 아이다운 신뢰로서 정말 어머니한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머리도 있는 대로 짜서 두 사람의 감정의 합치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펄은 평소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애정을 쏟고 있었으나 스스로를 잘 억제하여 아이로부터 받는 보상으로서는 4월의 산들바람 같은 것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것은 경쾌한 놀이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는 열정의 바람을 보내기도 하며 아무리 기분이 좋을 때에도 화를 발칵 내고 껴안아 주어도 냉담한 반응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런 버릇없는 짓을 하는 반면에 이따금 아무 이유도 없이 볼에 부드럽게 키스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매만지기도 하면서 남의 마음에 꿈결 같은 쾌감을 남겨놓고 딴 일에 팔려 훌쩍 가버리기도 했다. 이것이 아이의 성질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였다. 그나마 지금의 펄은 그 두드러진 조숙과 예민으로 어머니의 벗이 되었으며 또 모든 슬픔을 잊는데 로 털어놓아도 서로 존경심을 잃지는 않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에 강력히 솟아났다. 아직 뚜렷한 형태를 이루지 못한 펄의 성격 중에서도 하나의 뚜렷한 주장을 가진 굽힐 줄 모르는 용기가 나타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기는 했지만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은 남의 통제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의지, 훈련하면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확고한 긍지,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조사를 하여 허위를 찾아내면 냉정하게 경멸하는 그런 성질이었다. 그녀에게는 애정도 있었다. 아직까지는 신랄하고 불유쾌한 것이기는 했으나 아직 덜 익은 과일의 풍요한 맛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놀랄만한 성질과 함께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악의 성질도 틀림없이 클 것이라고 헤스터는 생각했다. 실제로 이런 요정 같은 아이가 우아한 귀부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악의 성질 때문일 수밖에 없으리라. 펄이 주홍 글씨의 수수께끼 주변을 맴돌려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경향은 이 아이의 숙명적인 성질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자기의 완수해야 할 사명이기나 한 것처럼 이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따금 헤스터는 하느님은 그 마음의 공정과 응보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러한 성격을 부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상상해 본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이 계획과 함께 자비심과 은혜의 계획이 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어린 펄이 이 세상의 아이임과 동시에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충실과 신의를 부여받고 있다면 그녀의 사명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 들어앉아 그 가슴을 무덤처럼 차갑게 해버린 슬픔을 달래어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한때는 그토록 격렬했던 정열, 지금도 죽거나 잠들지 않고 무덤 같은 가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열을 극복하는 데에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때 헤스터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에는 지금 말한 그런 생각들이 덜어 섞여 있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헤스터의 귀에 실제로 속삭여진 것처럼 아주 또렷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펄은 그동안에 죽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였다. 그 글자가 무슨 뜻이야, 엄마? 왜 그걸 달았어? 왜 목사님은 항상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있지? 어떻게 말해야 할까? 헤스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말하지 말아야지. 이걸 말해버리면 아이는 동정을 할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정말 못할 짓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 바보야. 그따위 것을 물으면 안 돼. 이 세상에는 아이들이 몰라야 할 것이 많아. 목사님의 가슴 따위 엄마가 알게 뭐야. 그리고 주홍 글씨는 금실이 아름다워서 달고 있는 거란다. 흘러간 7년의 세월을 통하여 헤스터 프리는 자기 가슴의 죄의 상징에 대하여 아직까지 한 번도 거짓을 꾸며 본 적은 없었다. 그것은 준엄하고 가혹했지만 그녀의 수호자이기도 한 정령의 호부이기도 했다. 지금 그 정령은 그녀의 가슴을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로운 악이 스며들었거나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미처 추방되지 않고 남았거나 해서 그녀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는지도 몰랐다. 펄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열정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아이가 이 문제를 추궁하기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두서너 번, 저녁 먹을 때에도 두서너 번, 그러고는 헤스터가 그녀를 잠재우는 동안에도 또 완전히 잠들고 나서도 다시 한 번, 펄은 그 검은 눈동자의 두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을 띠면서 얼굴을 쳐들었다. 그러고 나서 주홍 글씨가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베갯머리에서 얼굴을 들고 또 한 번 질문을 하였다. 엄마,
왜 목사님은 언제나 손을 가슴에 얹어 두고 있지? 시끄러워, 이 말썽꾸러기. 엄마를 괴롭히지 말아라, 펄. 말 안 들으면 벽장 속에 가둘 테야. 어머니는 전에 없이 엄격하게 대답했다. 헤스터 프리는 딤즈데일 씨에게 어떤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나이의 본성을 알려주어야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동안은 그녀가 말을 붙이려고 그가 언제나 생각에 잠겨 산책을 하는 반도의 해안과 이웃 숲속의 모래 언덕에서 기회를 엿보았으나 실패했다. 하기야 그녀가 그를 그의 서재로 방문한다 해도 신성하고 결백하며 훌륭한 명성을 얻고 있는 목사에게 악평이 돌아갈 리는 없었고 위험도 없었을 것이다. 사실 그의 서재로 지금까지 수많은 참여자가 좋은 글씨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깊은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방문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저 칠링워드의 은밀한, 아니 공공연한 간섭을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자격지심으로 인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의심받을까봐 겁이 났으며 또 한편으로는 목사와 그녀가 둘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넓고 넓은 세계가 필요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헤스터는 푸른 하늘 밑 이외의 비좁고 은밀한 그 어느 장소에서도 그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드디어 어느 날 그녀가 어느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에 그곳으로 목사 딤즈데일 씨가 기도드리기 위해 초청되어 있었는데 그가 그 전날에 기독교로 기이한 인디언들과 살고 있는 전도사 엘리어트를 방문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아마 내일 오후 몇 시쯤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간에 늦지 않도록 헤스터는 어린 펄을 데리고 나섰다. 반도에서 본토 쪽으로 넘어서자 길이라야 오솔길에 불과했다. 그것은 신비로운 원시림 속으로 꼬불꼬불 이어져 있었다. 이 숲이 빽빽하게 길을 에워싸고 양쪽은 울창하게 나무가 들어차 있으며 머리 위의 하늘은 보일락 말락할 정도였으므로 헤스터의 마음에는 그녀가 이토록 오랫동안 방황해온 정신적인 황무지는 그 모습을 바로 이곳에 옮겨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날은 쌀쌀하고 침울했다. 머리 위에는 검은 구름이 뒤덮고 있었으나 이따금 부는 미풍에 밀려 희미한 햇빛이 간간히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위에 호젓하게 내려앉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명랑한 햇빛과 언제나 숲속의 긴 오솔길 저쪽에서만 얼씬거렸다. 장난기 많은 햇빛은 두 사람이 가까이 갈 때마다 이내 사라지곤 하였는데 그러고 나면 햇빛이 뛰놀던 그곳은 한결 더 쓸쓸해 보였다. 실은 두 모녀가 그곳까지 가면 그들도 밝아지리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어린 펄이 말했다. 햇빛은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달아나서 숨어버리는걸. 엄마 가슴에 있는 것이 무서운 거야. 저것 봐, 저렇게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어. 엄마는 여기 서 있어. 내가 달려가서 붙들 테니까. 난 어린애니까 안 달아나겠지. 난 아직 아무것도 가슴에 안 달고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건 달지 말아야지. 헤스터가 말했다. 왜? 엄마? 펄은 뛰어가려고 하다가 우뚝 서서 물어보았다. 나도 어른이 되면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서 달라붙는 거 아니야? 어서 뛰어가거라, 펄. 햇빛을 잡아와. 곧 없어지고 말 거니까. 펄은 힘껏 달려갔다. 그리고 헤스터가 그것을 보고 미소 짓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햇빛을 붙잡아서 그 속에 꼿꼿이 서서 웃고 있었다. 태양의 화사한 빛을 받고 잽싸게 움직이는 펄의 모습은 발랄하고 빛나 보였다. 햇빛은 쓸쓸한 아이 둘레에서 마치 이런 동물을 만난 것을 기뻐하기라도 하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도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그 마술권 내에 발을 들여놓으려 했다. 햇빛이 도망갈 거야. 펄은 도리질을 하면서 말했다. 보렴. 헤스터는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다.
엄마도 손으로 붙들 수가 있단다. 그러나 헤스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햇빛은 사라지고 말았다. 펄의 얼굴에 떠돌고 있던 밝은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아이가 햇빛을 죄다 몸속으로 흡수해버린 것이 아닐까. 두 사람이 어딘가 어두운 그늘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햇빛을 다시 꺼내어 자기가 갈 길을 비추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어머니는 상상했다. 펄의 천성 속에 어머니의 내력이 아닌 새로운 정기가 있다는 생각을 헤스터의 머릿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아로새겨준 것은 바로 이처럼 시들 줄 모르는 펄의 활기에 넘치는 정력이었다. 그녀에게는 슬픔이라는 병이 없었다. 이 병은 오늘날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들 조상의 고뇌의 씨앗으로부터 신경질과 함께 물려받고 있었다. 틀림없이 펄의 이 원기도 역시 하나의 병이었을 것이지만 펄이 태어나기 전에 헤스터가 슬픔과 싸운 격렬한 힘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것은 불확실한 매력으로 아이의 성격에 굳고 금속적인 빛을 부여하고 있었다. 펄에게 부족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닿아서 그녀를 인간적으로 완성하고 또한 남을 동정할 줄 아는 힘을 부여하는 비애였다. 그러나 어린 펄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자, 펄. 헤스터는 아가 펄이 햇빛 속에 가만히 서 있었던 곳에서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가서 숲속에서 쉬자. 엄마, 난 피곤하지 않아. 아이는 대답했다. 앉아서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할게. 이야기? 무슨 이야기? 헤스터가 물었다. 악마 얘기. 펄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얼굴을 들어봐는 장난삼아봐는 정색을 하고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악마는 언제든지 이 숲에 나타난대. 책을 한 권 들고 말이야. 크고 무거운 책에는 세못들이 붙어 있대. 그지? 그 끔찍한 악마는 이 숲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책을 내밀고 무쇠펜을 준대. 그러고는 자기 피로 이름을 쓰게 한대. 그지? 그러면 가슴에 악마의 낙인을 찍어준대. 엄마, 악마를 만난 일 있어? 그 이야기 누구난데 들었니, 펄? 어머니는 그것이 당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미신과 비슷한 것을 인해 알아차리고 물었다. 엄마가 어쩌녁에 환자 간호를 해준 집에서 난로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들었어. 아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숲에서 악마를 만나 책 속에 이름을 써 넣었는지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모두들 그 표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 심술장이 히빈즈 아줌마도 그 중에 하나래. 그리고 엄마, 그 할머니는 이 주홍 글씨도 그 악마가 엄마에게 찍어준 거라고 했어. 그러고는 엄마가 밤중에 악마를 만나면 빨갛게 불타올라 빛을 낸대. 여기 이 어두운 숲속에서래. 정말이야, 엄마? 밤에 엄마는 악마를 만나러 와? 내가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안 보일 때가 있었니? 헤스터는 물어보았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이는 말했다. 날 집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면 데리고 가면 되잖아. 기꺼이 따라갈게. 그런데 엄마, 얘기해줘. 악마가 정말 있어? 엄마가 만나본 일이 있어?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악마의 표지야? 한 번만 이야기해주면 다시는 졸라대지 않겠지? 어머니가 물었다. 응, 다 얘기해주면. 펄이 대답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 엄마는 악마를 만났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주홍 글씨는 그 표지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때때로 숲속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눈에 띌 염려가 없을 만큼 매우 깊숙이까지 들어갔다. 두 사람은 두껍게 이끼가 낀 곳에 앉았다. 그곳은 전세기의 어떤 시기에 어둠침침한 숲그늘에 뿌리와 둥치를 뻗고 하늘 높이 목을 빼고 있었던 거대한 소나무의 자취인지도 몰랐다.
그들이 앉은 곳은 작은 골짜기로서 가랑잎에 파묻힌 언덕이 밋밋하게 양쪽으로 솟아오르고 한복판에 시냇물이 있어서 가랑잎이 가라앉아 있는 개울 바닥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 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나무들은 군데군데 커다란 가지를 들이워서 흐름을 막아 곳곳에 소용돌이와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한편 물살이 샌 곳에서는 조약돌이 가지런히 보이기도 하고 암갈색으로 빛나는 모래가 드러나 보이기도 했다. 신의 줄기를 따라 눈길을 보내면 숲속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에서 반사된 햇빛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곧장 나무 둥치나 가시덤불, 흩어져 있는 이끼로 덮인 커다란 바위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들 거대한 나무나 굴러온 화강암 등은 이 작은 흐름의 행방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시냇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사설을 늘어놓아 어쩌다가 수원지의 오랜 숲속의 비밀을 입 밖에 내버리는지도 모르고 또 개어서 잔잔한 수면을 이루고 있는 웅덩이 위에 그 비밀을 비추어 낼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실제로 계속 조용히 흘러내리는 동안 이 시냇물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 말은 친절하고 조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우울하고 벗도 없는 유년 시대를 보내고 슬픈 주위 사람들과 음울한 사건 속에서 즐거움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어린아이의 목소리와도 같았다. 정말 바보스럽고 따분한 시냇물이라며 펄은 한참 동안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소리쳤다. 왜 너는 그렇게 쓸쓸하니? 힘을 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한숨만 쉬고 수군거리지 말고 말이야. 그러나 시냇물은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삶을 겪는 동안에 매우 장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듯하였다. 펄은 이 시냇물과 비슷했다. 그녀의 생명의 흐름이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원천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음침한 그늘 속을 흘러서 지나왔다는 사실 등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 작은 흐름과는 달리 어린 펄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춤추고 경쾌하게 제잘거렸다. 이 슬픈 시냇물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지? 엄마? 그녀는 물었다. 만일 너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으면 이 시냇물은 그것에 대하여 너에게 얘기해 주겠지.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마치 나의 슬픈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말이야. 어머, 펄, 산길을 걸어오는 사람의 발소리가 내게는 들리는데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도 말이야. 저기서 오는 사람과 엄마가 이야기할 동안 너는 혼자 놀고 있어, 응? 악마야? 펄이 물었다. 저쪽에 가서 놀고 있어. 어머니는 초조하게 말했다. 악마가 아니야. 저봐. 나무 사이로 보이지? 목사님이야. 정말 그래. 아이가 말했다. 그리고 엄마, 저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있네. 저건 악마책에 목사님이 이름을 썼을 때 저기에 낙인을 찍은 것이지, 그지? 그런데 왜 가슴 바깥에 찍지 않았을까? 엄마처럼? 어서 가봐. 내 이야기는 이따가 들어주마. 헤스터프리는 외쳤다. 그래도 멀리 가서는 안 돼. 이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한다. 아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냇물을 따라 그 시냇물의 음침한 소리에 좀 더 경쾌한 운율을 더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쪽으로 갔다. 그러나 시냇물은 이 암울한 숲속에서 옛날에 일어난 가슴 아픈 비밀을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탄식으로 예언하면서 뜻모를 말로 짓거리면서 좀처럼 명랑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의 짧은 인생에서 그늘진 삶을 너무나 많이 겪어온 펄은 이렇게 한탄만 하는 시냇물과는 사귀지 않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오랑캐꽃, 합리꽃과 높은 바위 틈에 나 있는 미나리 풀을 꺾으러 갔다. 요정 같은 아이가 저쪽으로 간 뒤 헤스터프리는 한두 걸음 숲속에 나 있는 길 쪽으로 다가갔으나 아직도 짙은 나무 그늘 속에 있었다. 목사가 도중에서 나무를 잘라 만든 것 같은 막대기를 의지하고 혼자서 그 길을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매우 수척하여 기운이 없어 보였고 그 태도에는 맥이 빠진 실망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다.
그가 시내를 걸어 다닐 때나 또 사람들이 주의하여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숲속의 인가와 멀리 떨어진 이런 곳에서는 그것이 애처로울 정도로 외관에 나타나 있었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또한 그의 심정으로는 무거운 시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걸음걸이에도 기운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만사가 귀찮은 듯한 모양이 풍겼다. 걸음을 걸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듯이 또 걷고 싶다는 욕망도 없이 가까운 나무 뿌리 곁에 몸을 내던져 될 대로 되라 누워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투로 보였다. 그리하여 밑에 생명이 붙은 것이 있거나 말거나 나뭇잎은 그 위에 쏟아지고 흙은 그의 몸 위에 쌓이고 쌓여서 자그마한 무덤을 만들 것이다. 그것을 구하고 있건 피하고 있건 죽음은 너무나 명확한 목적이었으니까. 헤스터의 눈에도 목사 딤즈데일 씨는 어린 펄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인 고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목사도 천천히 걷고 있었으나 헤스터가 그의 주의를 끌 만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거의 지나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소리를 질렀다. 아더 딤즈데일 씨,